자, 노회찬의 노회찬.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식사 한번 하시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언론이 꼭 그 이후부터 기분 좋았던 건 아니고요. 밥이 맛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밥이 맛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국회 그 기빈식당 밥보다는 맛있었어요. 국회 네. 기빈식당은 사실 비싸고 맛없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저는 그걸 감수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벌이기 때문에. 징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녀오신 이후에 당연히 네. 각 원내대표들이 여러 매체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제가 대표님이 하는 인터뷰도 찾아서 봤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으셨던 걸로. 왜 기분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니요, 뭐 저는 있는 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왜냐면은 그 아무래도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주장과 입지에 맞게끔 이렇게 해석해서 네. 좀 전달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네. 볼 때. 근데 저는 그날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여러 개를 들었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만남 자체가 과거의 관례를 깨는 행위였거든요. 과거에는 사실 청와대는 여당만 상대했습니다. 이걸 이제 당정협의, 당청협의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당 뒤에서 여당을 조정하는 거죠. 직접 안 나서고. 네. 그리고 조정받은 여당이 야당을 만나는 겁니다. 예. 그 여의도에서 이제 원내협의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가지고 네. 일종의 실명제죠. 뒤에 숨지 않고 직접 나서서 소통하겠다. 여야와 함께 소통하겠다는 그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격식을 넘어서서 그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질문도 안 받던 전임 대통령과 비교해 볼 때 그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사전 시나리오 없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토론해 버렸거든요. 사실 그 토론이 다 안 알려져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가 그 자체로 유익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모임 자주 해주세요라고 야당 대표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먼저 오늘 만나는 건 일회용이 아니다. 상시적으로 만나겠다. 협의체도 만들자. 이렇게 더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좋게 평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만이 아니라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도 굉장히 이제 협조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밥이 맛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밥까지 맛있었습니다. 밥까지 맛있었습니다. 그 이름표 문제 있잖아요. 네. 그날 그 사실 대통령 앞에 가면 이름표 달게 돼 있거든요. 항상 그래왔잖아요. 항상 사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저는 제가 안 달고 남을 달게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다른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죠, 사실은. 그렇죠. 내 이름 모르나? 근데 그걸 달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는 거예요. 얼굴도 아는데 왜 다냐.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것이 작은 일을 넘어서서 디테일에 강하다. 이 디테일 하나하나가 주는 메시지가 꽤 울림이 있다고 보는 게 저도 그날도 원탁에서 상석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름표를 띄었고요. 바로 그 전날에도 보면은 그 광주 시민들에게 비표 없이 초청장 없이 5.18 행사장에 들어오게 신분증만 있으면 들어오게 만들었거든요. 있으면.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는데도 발뚝질할까 말까 고민을 저는 잠시 했었는데 그냥 옆에 사람 손잡고 노래 부르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사회자가. 그리고 그 합창단들도 그 중창을 했던 성악가들도 지역별 안배를 12명씩이나 한 것이거나. 그거 저도 놀랐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건.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작은 하나하나에 뭔가 앞으로 어떤 그 국정을 끌고 나갈 운영 방식에 대한 어떤 함의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게 지켜진다면은 굉장히 박수 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계속 밥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몇 가지 이제 언론에서 거론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 이 앞에 위장 전임이랑 그다음에 국정 문제가 있었는데 위장 전임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하고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인터뷰를 또 하셨어요. 여기 뭐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일단은 문제가 된 두 가지 중에서 이중 국정 문제는
이 해당하는 사람이 딸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병역 면탈하고 병역 상관이 면탈을 위한 게 아니란 건 분명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래도 문제는 될 수 있지만 네. 이제 큰 문제는 아니다. 과거의 이중 국적 문제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네. 네. 그다음에 위장 전입 문제는 제가 이건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보도된 것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다만 이 위장 전입이 청와대의 해명에 따르면은 그 외국에 있는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전학하는 과정에서 친척집에 잠시 있었던 걸로 이렇게 얘기됐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농지를 갖다가 이렇게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살지 않는 걸 사는 것처럼 한 그런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하고 조금 다르지 않느냐. 그런 사실 이게 유일로 지금 그 부총리 케이스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강남 학군에다 애 보내기 위해 가지고 한 것하고 여기도 특정 학교에 넣기 위해서 이제 한 것이 유사해 보입니다.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뭐 그래서 이게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본인의 출신 학교였기 때문에 굳이 글로 보내려고 한 거냐. 네, 그런 점에서 좀 다르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차피 위장 전입은 위장 전입이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이제 경중이나 이런 건 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뜻이고 이것은 더민주당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누구라도 다른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라도 이런 케이스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렇지 이런 케이스라면은 또 마찬가지로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과연 결격 사유인지는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직접 해명하는 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따라, 다른 무엇이 더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두고 이 장관 자체 자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논평을 꽤 호의적으로 정의당에서 냈던데. 예, 일단 뭐 우려되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뭐 북핵 문제를 다뤘지 않았다는 건데 저는 이제까지 다룬 사람들은 뭐냐? 잘 다뤘느냐? 잘 다뤘으면 이 모양 이 꼴이 됐겠느냐는 의문도 있고요. 다만 이 외무고시 출신 아닌 사람, 특히 여성을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그냥 이 민간인을 갖다 국방부 장관 앉힌 것보다 더한 사실은 그 조직에 충격을 주는 일입니다. 조직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외교를 갖다가 총괄 독단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외교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자리고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여러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교부 장관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외무고시 출신으로 그 익숙한 사람 그리고 주로 보면 그 오랫동안 외교부에 있으면서 주로 이제 그냥 좀 미국에 치우친 그런 미국 나이죠, 미국 나이. 그런 이제 어떤 뭐 정권의 대통령의 말보다는 어떤 미국 눈치를 더 보는 게 몸에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 쪽에서 됐다는 점에서 저는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꽤 평가할 만하다.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잖아요. 내일부터인가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정의당은 빠졌던데. 죄송합니다. 뭐 부덕의 소치인데 이게 지금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국회 내에는 현재 그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이제 각 당에다가 이제 배분을 하는데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13명으로 돼 있고 정원이 13명을 나누면은 바른당이 32명이었을 때는 정의당에 1명이 옵니다. 인사청문회. 근데 바른당에 12명이 절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자유당으로. 그러면 바른당이 적어졌는데 오히려 그 공식대로 하면 정의당이 0명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탈당파의 패를 유탄을 희한하게 정의당에 맞았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공식 자체에 있는 거죠. 사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각 당에 얼마씩 다 나눠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 교섭단체라거나 의석수에 따라서 다시 배분을 추가로 하는데 그러면 13명이면 모든 당에게 1명씩 나눠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의석이 많은 당에게 더 많이 주는 식으로 하면은 소외되는 당이 없게 되는데 공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아니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도 정의당이 요즘 지지율이 다른 정당방 못지 않은데 비슷비슷한데요 다. 그러니까 우리 많이 달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 어느 당이든 한 석은 줘야 된다. 원내에 있다면은 우리 택시를 타다 보면 기본요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500m 간다 그래가지고 500m만큼 요금 주는 게 아니라 기본 요금을 일단은 주잖아요. 그래서 기본 그 의석은 할당해야 된다. 발언권은. 그 다음에는 이제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에 따라서 되는 거다. 사실
지지율로 하면은 저희들이 한석 없고도 남죠, 사실은 지금. 한석이 뭡니까? 그 지금 뭐 대선에서 이기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제외하고 말하면 나머지 정당의 지지율 차가 거의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예, 거의 다 비슷합니다. 도토리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도로 나누자면 한석이 아니라 한 두세 석 얻어도 되는 상황인데 여간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청문위원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바른당에서 13명이 탈당하는 바람에.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는. 아마 좀 시끄러울 것 같아요. 초반이니까. 예, 초반이니까. 어떻게든. 사실 지금 지지율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뭐, 특히 보수 야당들이 지지율이 지금 보면은 당의 존립에도 위태로운 그런 지지율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은 특히 심각하죠. 예. 국회의원 100명이 넘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내부에 지금 여러 가지 그 당대표 선거 등의 어떤 그런 권력 암투가 이제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전통적으로 그래 왔지만은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해소시키는 위기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로 이 대여 투쟁을 갖다 강화하는 그렇죠. 그런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걸로 보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위장전입 한 건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위장전입인지 관계없이 그냥 뭐 최대한 또 화력을 집중한다거나 그렇겠죠. 이런 건데 지금 여러 건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내정자의 총리 내정자에 의해서 많이 해명은 사실 제가 볼 때 되어가고 있는데 뭐 또 다른 여러 가지들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아마 갈 때까지는 가볼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1회 문제 혹은 뭐 5회 정도 문제가 하더라도 어떻게든 100으로 보이게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야당의 생리죠 원래. 네. 그럼 더군다나 이제 정권 초에는 특히 심하잖아요. 특히 사실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총리 내정자를 영거푸 이렇게 잘못된 사람을 내정하면서 이 청문회 가기도 전에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집권 초반에 뭐 그냥 다리에 힘이 빠지게 된 주요 계기가 되었었죠. 후보들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많기도 했고요. 예. 근데 그러면서 지지율도 많이 이제 빠지기도 했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렇게 만들려고 하겠죠. 예. 그런데 그렇게 그 절실하게 뭐랄까요, 공격을 해야 되겠다고 야당이 마음먹지 않을 수 없는 게 보수 야당이 문재인 정부 지지율이 원래 뭐 출범 초기에 모든 정부가 높긴 하지만 과거에 그 수치하고 비교해도 유난히 높은 편이거든요. 인수위가 없어서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위라고 하는 좀 김 빠지는 기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해서 그런 것도 있는 것도 같고 또 실제 이제 그 이전 정권 박근혜 정부하고 너무 비교돼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조건이 주는 이득 말고 그 외에 이 최근의 공공행진 이유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오랫동안 우리가 비정상에 젖어 있다가 네. 그야말로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이제 통치행위가 이게 개시되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훨씬 그 신선하고 충격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효과가 아닌가. 그건 분명히 그런 왜냐하면은 그 오랫동안 이제 그 목말라 하다가 시원한 냉수 한 잔 마시면 뭐 달콤한 꿀 같잖아요. 네. 이제 그런 효과처럼 보여져요. 사실 하나하나 놓고 보면은 이렇게 당연하고 이렇게 상식적인 걸 그동안 왜 안 했지 이런 의문이 드는 일들인데 뭐 해괴하고 희한한 일을 지금 벌이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근데 하도 그 전에 비정상적이었고 몰상식적이었고 비인간적이었기 때문에 상식적이고 인간적이고 정상적인 일들이 귀해 보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아닌가. 그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 같습니다. 사실 득표로 따지면 유효 득표율이 대통령 직선제가 재개된 87년 이래 7번의 대통령 선거 중에서 문재인 후보는 가장 득표를 적게 하고 출발한 정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정부보다도 높은 어떤 초기 지지율을 보이는 이유는 그 하도 그동안에 올해도 한 12년간 이렇게 그 이 잘못된 비정상적인 상태로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가뭄의 단비 같은 효과를 느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얼마나 갈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래서 이미 이거 로드맵을 그래서 짠 것 같아요.
이제 총리 인선하고 장관 인선을 분리한 것. 그 장관을 갖다 훨씬 뒤로 미룬 건 잘한 거.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왜냐하면 장관 때부터는 시끄러울 겁니다. 그렇죠. 예, 이건 시끄러울 거고. 후보도 많고. 예, 또 많기 때문에. 그 중에 또 뭐 후보 많다 보면 확률상 또 그런 점도 있는 그렇죠. 거고. 예상치 못한 것도 예. 나올 수 있고요. 그리고 네. 법안도 보면은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법안도 중요한 거, 그러니까 총리 인선이라거나 정부조직법이라거나 그다음에 일자리 추경을 갖다 먼저 하고, 왜냐하면 이거라고 법안하고 섞어버리면은 법안 중에서 하면 안 되는 법안까지도 이렇게 옵션으로 이제 끌어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걸 구분해가지고 하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시간이 지나고 여름, 제가 볼 때는 장마는 시작될 것이다. 그때 이제 법안들 다루고 그다음에 장관들 다루게 될 때는 아마 현재 이제 이 다야 구도 속이 그 구조에서는 예. 좀 만만치 않은 일이 벌어질 수 시끌시끌하겠죠. 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초반에는 이렇게 그래서 초반에 개혁의 동력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상징적인 조치를 그래서 많이 한 것 같고요. 네. 국정 동력을 많이 확보해 두려고 하는 것 같고 실제 미디어를 참 잘 다뤄요 보면.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양산에 내려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네. 쓰다듬는 사진이 이제 포탈에 네. 노출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서 제공했을 텐데 보통 청와대에서 제공하는 대통령 사진은 대통령 얼굴이 잘 나왔거나 또 근엄한 사진이거나 또는 뭐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돋보이게 만드는 사진이거나 이런 거를 주로 뽑아서 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그 청와대에서 제공하는 거는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걸 제공했다면은 네. 지금은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걸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각의 기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 분명히 청와대 제공인데 대통령 얼굴이 잘 보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강아지, 오랜만에 만난 자신의 애견을 이렇게 그 쓰다듬는 사진인데 여기서 드러나는 건 그냥 강아지와 강아지 주인의 관계거든요, 관계.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청와대 방문했을 때 나오면서 그 전병헌 정무수석이나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네. 귀하들 많이 진화했다.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예. 그 시인하면서 예. 그동안에 여러 과거에 시행착오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고생한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좀 역사의 일부 진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식하고 스스로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잘해보려고 또 어떤 것이 더 옳은 것인가 또는 어떤 것이 더 요구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강아지 사진은 결국은 대통령이 아주 그 뭐랄까요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뭐 이걸 드러내는 걸 뿐이거든요. 대통령 얼굴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굉장히 임팩트 있거든요. 그런 사진은. 그렇죠. 예,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효과가 있고. 그 자체가 훈훈하잖아요. 훈훈하고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 참, 누구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세련되졌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미드를 잘 다룬다고. 자, 4대강 얘기를 또 해봐야 되겠어요, 이제는. 예. 왜냐하면은 최근에 내놓은 것 중에 가장 큰 건이 4대강인 것 같습니다. 예. 이건 뭐 10년 이상 오래된 이야기고. 근데 어제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 4대강 문제는 김기춘 비서실장이 덮었다고 저희가 처음 듣는 얘기를 인터뷰에서 했어요.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도 전에 듣기로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곤란에 빠진 예. 박근혜 정부에서 사실상 핵심 실세였던 김기춘 실장이 이 전선이 이렇게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정권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전 정권의 비리를 갖다가 덮어물어서 전 정권은 아군으로 그냥 무장 해제시키는 이제 그런 의도였다고 보는데 저는 그 말이 사실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은 아닐 것이다. 더 큰 사실이 있을 것이다. 더 큰 사실이 뭡니까? 저는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역할은 뭐였느냐는 거죠. 김기춘 실장이 그렇게 막을 때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하에 막았다. 그리고 그 심부름을 한 책임자가 김기춘 실장이었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거는 박근혜 정부와 그 전 정부였던 MB 정부 간의 커넥션이라고 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다 그쪽에서 MB 쪽에서 밝혔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그 대선 경선 때 2007년 대선 경선 때 그 이명박 쪽에서는 박근혜 최순실 커넥션에 그렇죠. 대해서
완전히 파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녹취록을 뭐고 다 확보한 다 거죠. 확보했다는 거 아닙니까? 최순실 게이트 때 터져 나왔던 정보의 대부분이 거기서 나왔죠. 네. 예.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그 정도원 의원의 말에 의하면은 이기고 있었기 때문에 안 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긴 뒤에도 안 깠고요. 예, 이제도. 안 깠고 저는 그게 문제가 있다면 그때 깠어야 됐다. 그때 그걸 갖다가 그 밝혀서 바로 잡았다면은 오늘의 그 박근혜 탄핵이라거나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는가. 물론 박근혜 정권이 탄생하는 일도 없었겠지만은 박근혜 탄핵이라거나 지금 이 현직 대통령이 재판까지 받는 이 엄청난 사태를 막았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 그 점에서 저는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MB가 사실은 굉장한 이제 증거 은닉 인멸의 책임이 있다고 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 초기에 예. MB가 그걸 갖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고. 경선에 싸웠으니까요.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MB가 그걸 왜 밝히지 않았는가. MB 정권이. MB 정권 퇴임 이후에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편으로 그걸 계속 쥐고 있었고 그걸 쥐고 있는 MB를 갖다가 뭐 그 원세훈 문제라거나 여러 가지 국정원 문제나 이런 게 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서로 범죄자들끼리 서로 공모한 거죠. 각각 다른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끼리 그 범죄 사실을 서로 알면서 그걸 서로 봐주게 하면서 서로를 지켜주는 그런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봅니다. 보험으로 지고 있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보험으로 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박근혜 5년 내내 MB 쪽 인사들의 주요 어떤 문제가 이제 뭐 건드린다 하면서도 제대로 못 건드리고 그냥 다 덮고 넘어간 이유가 그게 있는 것이고 그 대표적인 것이 4대강 비리라는 거죠. 4대강과 관련해서 사실은 박근혜 후보 시절부터 그리고 2007 계속 비판했죠. 4대강 또는 그 대우나 말도 안 되는 거라고 각을 많이 세웠었고. 그러니까 4대강이 얼만큼 허황된 계획인가를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박근혜였던 거죠. 그러나 그 자기가 정권을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그 사회 각계각층에서 제대로 이건 수사하고 조사해야 된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걸 그래서 감사 요구가 수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하지 않고 막판에 가서야 너무 여론이 비등하니까 좀 하는 척 하다가 그만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실제 그 감사로 인해서 처벌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없는 것이죠. 공익사회에서. 예, 그리고 왜 이렇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뭔가 하면 진실이 안 밝혀진 거예요. 4대강 사업으로 우리 자연이 어느 만큼 망가졌고 어느 만큼 우리가 이제 위험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그것도 안 밝힌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그 과거의 관쪽 언론들은 그 주로 스피커들은 보면은 별 문제 없다. 그렇죠. 여전히. 오히려 보호가 지금 홍수 예방 등 좋은 작용을 하고 있다. 녹조 그 아무 문제 없다. 마셔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마셔도 거예요. 된다. 그 전문가들에 의하면 똥물도 정수를 할 수 있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똥물을 마셔야 되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 정수 비용만 놓고 생각하더라도 뭐 그렇게 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이상돈 의원은 김기춘 비서실장이 막았다고 하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은 실행을 했을 뿐이지 그것을 막으라고 지시한 사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었다고 봐야 된다.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더 거슬러 가면은 이명박 쪽에서 쥐고 있었던 박근혜 최순실 커넥션의 어떤 전모, 약점. 그걸 갖다가 터뜨리는 걸 막기 위한 것이었다 보는 거죠. 2007년 경선 때 가지고 있던 그 뭐 녹취록 정도가 아니라 정권을 잡고 난 다음에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취득했겠죠, 아마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정도원 의원은 문제라고 보는 것이 지금 이런 엄청난 사태가 지금 발생하고 대통령이 파면되고 탄핵되고 감옥까지 간 상황에서도 왜 진실을 안 밝히냐 이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진실을 안 밝히냐 이거죠. 정두환 의원요? 예. 정도원 의원이 다 안다고 하면서 안 밝히고 있거든요. 아, 이 4대강 관련해서요? 예. 저희 인터뷰 아니요. 4대강이 아니고 예. 그 박근혜 최순실 커넥션에 대해서 당시 조사 책임자였지 않습니까? 아,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다 밝히지 엄청난 게 있다는 거면 얘기해. 그랬나요? 예. 아, 인터뷰 해봐야 되겠네요. 이 감사 지시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다 끝난 얘기를 시비거리를 정치적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반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정치적 시비 이전에 나중에 정치적 책임도 물어야 되겠습니다만은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연 생태에 관한 문제 아닙니까? 그 시시비비를 갖다가 덮자는 얘기는 어느 도단인 것이죠. 어느 도단이다. 예, 그리고 그거와 관련돼서 그 거짓말한 것들 네. 거기서 뭐 30만 개 일자리를 갖다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아니 그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지지도 않았거니와 그렇게 계산이 나올 수 없는 건데 일자리 30만 개 만들기 위해서 4대강 사업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내가 저한테 맡기면 60만 개 만들 수 있다. 4대강 팠다가 다시 덮으면 된다.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남한강 이포보에 갔더니 네. 이포보에 갔더니 거기가 1,500억 이상 되는 그런 그 재정이 들어가는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보루를 설치하는데 근데 거기에 고용된 사람이 모두 34명이었고요. 네. 그 태반이 중국 사람이어가지고 그 안전조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산업 현장에 붙이는 예, 큰 예. 플래카드가 다 중국어로 돼 있었어요. 제가 그 방문했을 때. 근데 무슨 그것이 일자리를 갖다 창출한단 말입니까? 저는 제일 큰 아직도 기억하는 사기는요. 비용 어떻게 마련할 거냐. 초창기부터 그 얘기 나왔죠. 그랬더니 그 땅을 파면 모래가 나오잖아요. 준설토. 그거 팔아가지고 다 메꿀 수 있다고 돈 비용. 그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랬는데 예. 그래서 준설한 그 낙동강 변에 그 모래를 갖다가 예. 팔리지 않으니까 보관하는데 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 땅에다 그걸 갖다서 예. 하치를 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래가 이제 또 부족해 가니까 이제 모래를 또 수입에 의존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모래를 파서 모래 판 돈만으로 공사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기를 쳤어요. 생각해보면 황당한 사기인데 다시 되짚어보면 엄청난 사기를 많이 쳤습니다. 사실 그 관련해서는 조금씩 얘기가 나오겠죠. 마지막으로 한 이제 가지만 시작이죠. 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정의당이 문재인 지지율이 너무 높아지다 보니까 정의당 지지율이 좀 빠졌습니다. 지난주만 하더라도 이제 3등 아싸 했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예, 뭐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가 못하기를 기원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죠. 그러니까 진보 세력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뭔가, 쓰임새가 뭔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의당과 같은 당의 어떤 역할이 더 커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좋아진다는 걸 정의당의 노력으로 입증해 보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코너 제목은 노회찬의 노회찬이었습니다. 다음 주는 무슨 제목일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입이니까. 그러나 자체로는, 예. 여기에도 이제 경중이나 이런 건 좀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뜻이고 이것은 더민주당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누구라도 예. 다른 저는 뭐 자유한국당이라도 이런 케이스만 있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렇지 예. 이런 케이스라면은 또 마찬가지로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과연 결격 사유인지는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직접 해명하는 게 그렇죠. 그리고 해명에 이제 따라, 예. 다른 무엇이 더 나올지는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두고 이 장관 자체 자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논평을 꽤 호의적으로 정의당에서는 했던데. 예, 일단 우려되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점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뭐 북핵 문제를 다뤘지 않았다는 건데 저는 이제까지 다룬 사람들은 뭐냐? 잘 다뤘느냐? 잘 다뤘으면 이 모양 이 꼴이 됐겠느냐는 의문도 있고요. 예. 다만 이 외무고시 출신 아닌 사람, 특히 여성을 그 자리에 앉혔다는 것은 그냥 이 민간인을 갖다 국방부 장관 앉힌 것보다 더한 사실은 그 조직에 충격을 주는 일입니다. 조직 입장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외교부 장관이 외교를 갖다가 총괄 독단적으로 책임지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외교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자리고 그다음에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여러 스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외교부 장관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외무고시 출신으로 그 익숙한 사람 그리고 주로 보면 그 오랫동안 외교부에 있으면서 주로 이제 그냥 좀 미국에 치우친 그런 미국 일반 나이죠, 미국 나이. 예. 예. 그런 이제 어떤 보면 정권의 대통령의 말보다는 어떤 미국 눈치를 더 보는 게 몸에 습관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 쪽에서 됐다는 점에서 저는 그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꽤 평가할 만하다. 평가할 만하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첫 번째로 이낙연 총리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잖아요. 내일부터인가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정의당은 빠졌던데.
사전 시나리오 없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다 토론해버렸거든요. 사실 그 토론이 다 안 알려져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굉장히 깊이 있는 얘기가 그 자체로 유익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모임 자주 해주세요라고 야당 대표들이 얘기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먼저 오늘 만나는 건 일회용이 아니다. 상시적으로 만나겠다. 협의체도 만들자. 이렇게 더 먼저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점에 관해서는 우리가 좋게 평가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만이 아니라 다른 야당 원내대표들도 굉장히 이제 협조했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밥이 맛있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밥까지 맛있었습니다. 밥까지 맛있었습니다. 그 이름표 문제 있잖아요. 네. 그날 그 사실 대통령 앞에 가면 이름표 달게 돼 있거든요. 항상 그래왔잖아요. 항상 사실 다른 사람 입장에서 네. 저는 제가 안 달고 남을 달게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 다른 입장에서는 좀 불편했죠, 사실은. 그렇죠. 내 이름 모르나? 뭐 근데 이렇게. 그걸 달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그러는 거예요. 얼굴도 아는데 왜 다냐.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런 것이 작은 일을 넘어서서 디테일에 강하다. 이 디테일 하나하나가 주는 메시지가 꽤 울림이 있다고 보는 게 저도 그날도 원탁에서 상석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름표를 띄웠고요. 바로 그 전날에도 보면은 그 광주 시민들에게 비표 없이 초청장 없이 5.18 행사장에 들어오게 신분증만 있으면 들어오게 만들었거든요. 있으면. 예.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그 님을 위한 행진곡을 재창하는데도 발뚝질 할까 말까 고민을 저는 잠시 했었는데 그냥 옆에 사람 손잡고 노래 부르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사회자가. 그리고 그 합창단들도 그 중창을 했던 성악가들도 지역별 안배를 12명씩이나 한 것이거나. 그거 저도 놀랐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쓰는 건. 네. 그런 거. 자, 노회찬의 노회찬.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청와대에서 식사 한번 하시고 나서 굉장히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꼭 그 이후부터 기분 좋았던 건 아니고요. 밥이 맛있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밥이 맛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국회 그 기빈식당 밥보다는 맛있었어요. 국회 기빈식당은 사실 비싸고 맛없기로 정평이 나 있는데 저는 그걸 감수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의 국회의원에 대한 징벌이기 때문에. 징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다녀오신 이후에 당연히 네. 각 원내대표들이 여러 매체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제가 대표님이 하는 인터뷰도 찾아서 봤는데 상당히 기분이 좋으셨던 걸로. 왜 기분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아니요, 뭐 저는 있는 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왜냐면은 그 아무래도 정치인들이다 보니까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주장과 입지에 맞게끔 이렇게 해석해서 네. 좀 전달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볼 때. 근데 저는 그날 굉장히 중요한 발언을 여러 개를 들었고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그 만남 자체가 과거의 관례를 깨는 행위였거든요. 과거에는 사실 청와대는 여당만 상대했습니다. 이걸 그렇죠. 이제 당정협의, 당청협의라고 했고요. 그래서 여당 뒤에서 여당을 조정하는 거죠. 직접 안 나서고. 네. 그리고 조정받은 여당이 야당을 만나는 겁니다. 예. 그 여의도에서 이제 원내협의 같은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가지고 네. 일종의 실명제죠. 뒤에 숨지 않고 직접 나서서 소통하겠다. 여야와 함께 소통하겠다는 그 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격식을 넘어서서 그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기자들한테 질문도 안 받던 전임 대통령과 비교해 볼 때 그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 아무런 죄송합니다. 뭐 부덕의 소치인데 이게 지금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국회 내에는 현재 그 일정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의해서 이제 각 당에다가 이제 배분을 하는데 인사청문회법에 의해서 13명으로 돼 있고 정원이 13명을 나누면은 바른당이 32명이었을 때는 정의당이 1명이 옵니다. 인사청문회. 근데 바른당의 12명이 절로 건너갔지 않습니까? 자유당으로. 그러면 바른당이 적어졌는데 오히려 그 공식대로 하면 정의당이 0명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탈당파의 패를 유탄을 희한하게 정의당에 맞았네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공식 자체에 있는 거죠. 사실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각 당에 얼마씩 다 나눠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그 교섭단체라거나 의석수에 따라서 다시 배분을 추가로 하는데
그러면 13명이면 모든 당에게 한 명씩 나눠주고 네. 나머지를 가지고 의석이 많은 당에게 더 많이 주는 식으로 하면은 소외되는 당이 없게 되는데 공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공식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네. 아니 국민들의 민의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도 정의당이 요즘 지지율이 다른 정당방 못지 않은데 그렇죠. 비슷비슷한데요 다. 그러니까 우리 많이 달라는 건 아니고 최소한 어느 당이든 한 석은 줘야 된다. 원내에 있다면은 우리 택시를 타도 보면 기본요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500m 간다 그래가지고 500m만큼 요금 주는 게 아니라 기본요금을 일단은 주잖아요. 그래서 기본 이 의석은 할당해야 된다. 발언권은.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에 따라서 되는 거다. 사실 지지율로 하면은 저희들이 한석 없고도 남죠. 사실은 지금. 한석이 뭡니까? 네. 그 지금 뭐 대선에서 이기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민주당은 제외하고 말하면 나머지 정당의 지지율 차가 거의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네, 거의 다 비슷합니다. 도토리죠.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지하는 정도로 나누잖아요. 것들이 저는 작은 하나하나에 뭔가 앞으로 어떤 그 국정을 끌고 나갈 운영 방식에 대한 어떤 함의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 그게 지켜진다면은 굉장히 박수 칠 일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계속 밥 때문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몇 가지 이제 언론에서 거론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 이 앞에 위장 전입이랑 그다음에 국정 문제가 있었는데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과거 사례하고는 다르게 봐야 된다는 인터뷰를 또 하셨어요. 여기 뭐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네. 일단은 문제가 된 두 가지 중에서 이중 국정 문제는 네. 이 해당하는 사람이 딸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죠. 병역 면탈하고 병역 상관이 면탈을 위한 게 아니란 건 분명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그래도 문제는 될 수 있지만 네. 이제 큰 문제는 아니다. 과거의 이중 국정 문제하고는 좀 다른 거죠. 네네. 네. 그다음에 위장 전입 문제는 제가 이건 좀 더 들여다봐야 된다. 보도된 것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습니다. 다만 이 위장 전입이 청와대의 해명에 따르면은 그 외국에 있는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전학하는 과정에서 친척집에 잠시 있었던 걸로 이렇게 얘기됐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농지를 갖다가 이렇게 매입하기 위해 가지고 살지 않는 걸 사는 것처럼 한 그런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것하고 조금 다르지 않느냐. 그런 사실 차원에서. 이게 유일로 지금 그 부총리 예. 케이스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강남 학군에다 애 보내기 위해 가지고 예, 예. 한 것하고 예. 여기도 특정 학교에 넣기 위해서 이제 한 예. 것이 유사해 보입니다. 더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그렇죠. 예. 뭐 그래서 이게 좋은 학군에 보내기 위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본인의 출신 학교였기 때문에 굳이 글로 보내려고 한 거냐. 네, 등등. 그런 점에서 좀 다르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차피 위장 전입은